어머니와 똑같이 생겼다는 말을 듣고 19살 수아는 순간 손이 굳어버렸습니다. 명품 코트를 입은 8살 꼬마 손님이 놀라움과 그리움이 가득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죠. 그 아이의 눈빛은 너무 간절해서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혹시 그 아이는 엄마를 잃은 걸까요? 고등학교 3학년인 수아에게 엄마와 똑같다고 말한 아이에게는 어떤 사연이 숨겨져 있을까요?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에 행운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한겨울에 칼바람이 매섭게 불어오는 밤, 수아는 언손을 호호 불어가며 붕어빵 반죽을 틀에 부어넣고 있었습니다. 낡은 털모자와 커다란 목도리로 얼굴의 절반이 가려져 있었지만 그 아래로는 피로와 추위에 지친 눈이 반짝였습니다. 너무 오래 서 있어서 발끝의 감각은 이미 사라졌고 찢어진 운동화 밑창으로는 눈이 스며들어 양말을 적셨습니다. 낡은 패딩은 바람 한 줄기조차 막아주지 못했지만 수아는 붕어빵을 계속해서 팔았습니다. 붕어빵이요! 따뜻한 붕어빵 있어요! 목소리는 추위에 떨렸지만 수아는 억지로라도 밝은 표정을 지으려 애썼습니다. 오늘도 장사는 신통치 않았습니다. 주머니 속에서 구겨진 종이 한 장이 바스락거렸고 그것은 얼마 전에 받은 수능 성적표였습니다. 전국 상위권의 우수한 성적이었지만 수아에게는 그저 의미 없는 숫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때 포장마차 한쪽에 놓인 낡은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까지는 꼭 입금하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수아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할머니의 병원비가 또 밀렸다는 연락이었죠. 폐암 말기인 할머니는 지금도 병원에서 힘겹게 버티고 계셨습니다. 친할머니는 아니었지만 10살 때 엄마가 돌아가신 후 수아를 친손녀처럼 키워주신 은인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다시 한번 불어와 포장마차 천막을 흔들었습니다. 수아는 떨리는 손으로 붕어빵 틀을 뒤집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할머니, 조금만 더 버텨주세요. 제가 꼭 살려드릴게요. 같은 시각 서울 한복판의 최고급 주택가에서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세간그룹 회장집의 거대한 식탁 옆에 8살 하윤이가 앉아 있었지만 아이는 젓가락 하나 들지 않은 채 입을 꾹 다물고 있었습니다. 도련님, 한 입만이라도 드세요. 주방장님이 특별히 준비하신 거예요. 가정부가 애원했지만 하윤이는 고개를 저으며 의자에서 내려왔습니다. 깡마른 팔다리가 더욱 가늘어 보였고 광대뼈가 도드라진 얼굴은 나이에 비해 너무 작아 보였습니다. 운전기사 김 씨는 뒷좌석의 하윤이를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도련님, 저녁은 좀 드셨어요? 하윤이는 대답 없이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엄마가 돌아가신 하윤이는 8살 동안 제대로 된 식사를 한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심리적 거식증이라고 진단했지만 어떤 치료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차가 신호등에 멈춰섰을 때 바람을 타고 어디선가 고소한 냄새가 차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멈춰요! 평소 목소리조차 잘 내지 않던 하윤이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김 기사는 깜짝 놀라 급히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도련님? 저 냄새는 뭐예요? 하윤이의 눈빛이 처음으로 반짝였습니다. 김 기사는 창문을 살짝 내리고 냄새를 맡아보았습니다. 아, 붕어빵 냄새인 것 같은데요. 저기 길 건너편에 포장마차가 있네요. 하윤이는 난생 처음 듣는 단어였습니다. 재벌가의 온실 속에서 자란 아이에게 길거리 음식은 존재하지 않는 세계였으니까요. 저거 먹고 싶어요. 지금 당장요. 하윤이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김 기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회장님이 이 사실을 아시면 큰일 날 것 같아요.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던 도련님이 처음으로 뭔가를 먹고 싶다고 했습니다. 김 기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차를 세우고 회장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장님, 하윤 군이 길거리 붕어빵을 꼭 먹고 싶다고 합니다. 잠시만 허락을 주시겠습니까?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전화를 끄는 김 기사는 안도 한숨을 내쉬며 하윤에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아요, 도련님. 회장님께 허락받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사올 테니 차에서 기다리세요. 그러나 하윤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요. 제가 직접 살 거예요. 이제 계산도 할 줄 안다고요. 평소와 달리 고집을 부리는 하윤이의 모습에 김 기사는 어쩔 수 없이 차에서 내려 하윤이와 함께 횡단보도를 건넜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포장마차 앞에는 따뜻한 온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수아는 막 구운 붕어빵을 봉지에 담으며 손님에게 건네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따뜻할 때 드세요. 그때 수아의 눈에 특이한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명품 코트를 입은 어린아이가 덩치 큰 아저씨와 함께 포장마차 앞에 서 있었어요. 아이의 창백한 얼굴과 깡마른 몸이 수아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하윤이는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5만 원짜리 지폐를 꺼냈습니다. 이걸로 다 주세요. 수아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곧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 꼬마 손님, 붕어빵은 2개에 1,000원이야. 2명이면 2,000원 치면 충분할 텐데. 수아는 돈을 돌려주며 말했지만 하윤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그냥 다 주세요. 김 기사가 황급히 나섰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도련님이 이런 걸 처음 봐서요. 붕어빵 2,000원치만 주세요. 그리고는 지갑에서 2,000원을 꺼내 건넸습니다. 수아는 웃으며 붕어빵 4개를 봉지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생각하더니 슈크림 붕어빵 하나를 더 넣어주었습니다. 이건 서비스예요. 슈크림 맛인데 아이들이 좋아하더라고요. 꼬마 손님, 따뜻할 때 먹어야 맛있어. 하윤이는 봉지를 받아들고는 그 자리에서 바로 붕어빵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뜨거운 팥소가 입안 가득 퍼지자 아이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맛있어요. 그 한마디에 김 기사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도련님이 뭔가를 맛있다고 한 게 얼마나 오랜만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으니까요. 수아는 하윤이가 붕어빵을 먹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비싼 옷을 입었지만 아이의 모습이 왠지 모르게 마음 한구석을 아프게 했습니다. 천천히 먹어. 뜨거우니까 호불호 가면서 먹는 거야. 하윤이는 수아가 준 대로 호불호 가며 붕어빵을 먹었습니다. 난생 처음 느껴보는 따뜻함이었습니다. 단순히 음식의 온도만이 아니라 누군가가 정성껏 만들어준 마음의 온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윤이는 작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수아는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또 놀러와. 언제든지. 차로 돌아가는 길에 하윤이는 남은 붕어빵을 소중히 들고 있었습니다. 김 기사는 하윤이의 모습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오늘 처음으로 아이의 얼굴에 생기가 돌았으니까요. 한편 포장마차로 돌아온 수아는 다시 붕어빵을 굽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날씨는 더욱 추워졌고 손님도 뜸해졌습니다. 수아는 오늘 장사를 마감할 준비를 했어요. 주머니 속 수능 성적표가 또다시 바스락거렸지만 지금은 그런 것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보냈어요. 수아는 병원에 계신 할머니를 생각하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비록 가난하고 힘들지만 할머니가 계시는 한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서로 다른 두 세계에서 살아가던 두 사람의 운명이 붕어빵 하나로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사립 명문초등학교에 학교종이 울렸습니다. 하윤이는 다른 날과 달리 서둘러 가방을 메고 교문 밖으로 뛰어나왔어요. 평소에는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고 천천히 걸어 나오던 아이가 오늘은 달랐습니다. 도련님, 오늘은 일찍 나오셨네요? 김 기사가 차문을 열어주며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하윤이는 차에 오르자마자 급하게 말했어요. 기사 아저씨, 오늘도 붕어빵 가게 가요? 빨리요. 김 기사는 하윤이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제 붕어빵을 먹고 난 후 하윤이는 오늘 아침에 처음으로 죽 한 그릇을 다 비웠거든요. 회장님도 무척 기뻐하셨죠? 네, 알겠습니다. 어제 그 포장마차로 가면 되죠? 네, 그런데 오늘은 혼자 갈 거예요. 저 이제 8살이라 혼자서도 할 수 있어요. 하윤이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묻어났습니다. 김 기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포장마차가 바로 길 건너편에 있으니 차에서 지켜보면 될 것 같았습니다. 차가 어제와 같은 자리에 멈춰섰어요. 그런데 오늘은 날씨가 달랐습니다. 한겨울치고는 유난히 따뜻한 날이었죠. 햇살이 포근하게 내리쬐고 있었고 바람도 거의 불지 않았어요. 하윤이는 주머니에서 미리 준비한 2,000원을 꺼내 들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김 기사는 창문을 내리고 말했어요. 도련님,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제가 여기서 지켜보고 있을게요. 네, 알았어요. 하윤이는 씩씩하게 대답하고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발걸음이지만 어제보다 훨씬 가벼워 보였어요. 포장마차에 가까이 다가가자 어제처럼 고소한 붕어빵 냄새가 코끝을 간지렸습니다. 수아는 따뜻한 날씨 덕분에 답답했던 털모자와 목도리를 벗어 포장마차 한쪽에 걸어두고 있었습니다. 긴 머리카락을 하나로 묶은 채 붕어빵 틀을 정리하고 있었죠. 붕어빵 주세요. 하윤이의 목소리에 수아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제 왔던 그 꼬마 손님이었어요. 어머, 또 왔구나. 오늘은 혼자 왔네. 수아가 환하게 웃으며 하윤이를 맞이했습니다. 그 순간 하윤이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어요. 목도리와 모자 없이 드러난 수아의 얼굴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맑은 눈동자, 오뚝한 코, 부드러운 미소를 지닌 입술까지. 하윤이는 집 서재에 걸려있는 사진을 떠올렸어요. 20살 때의 엄마 사진 말이에요. 하윤이의 손에서 동전이 또르륵 굴러떨어졌습니다. 아이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수아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윤이는 수아의 말에 잠시 멈춰서서 생각했습니다. 우리 엄마랑 똑같이 생겼어요. 수아는 그 말을 듣고 동전을 손에 쥐고 있다가 하윤이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윤이의 눈에는 놀라움과 그리움이 가득했습니다. 수아는 동전을 하윤이에게 돌려주며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꼬마 손님이 엄마를 많이 닮았다고? 하윤이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누나가 우리 엄마랑 똑같이 생겼어요. 수아는 하윤이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잠시 당황했습니다. 어린아이가 하는 말이지만 그 눈빛이 너무나 간절했기 때문입니다. 그래, 그럼 내가 엄마를 닮아서 반가웠구나. 영광이네. 수아는 귀엽다는 듯 하윤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하윤이는 여전히 수아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정말로 엄마가 살아 돌아온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붕어빵 4개 줄까? 어제처럼? 수아의 말에 하윤이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급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떨어뜨린 동전을 주워 건넸습니다. 네, 주세요. 수아는 구운 붕어빵 4개를 봉지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어제처럼 슈크림 붕어빵 하나를 더 넣어주었습니다. 오늘도 서비스야. 날씨가 따뜻해서 기분이 좋거든. 하윤이는 붕어빵 봉지를 받아들였지만 여전히 수아의 얼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수아는 그런 하윤이가 안쓰러웠습니다. 엄마를 그리워하는 아이의 마음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붕어빵 식기 전에 먹어야 해. 오늘은 팥이 더 달콤하게 잘 듣거든. 하윤이는 그제야 붕어빵 하나를 꺼내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따뜻한 팥소가 입안에 퍼지자 어제의 행복한 기분이 다시 밀려왔습니다. 맛있어요. 누나가 만든 붕어빵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수아는 하윤이의 말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고, 우리 꼬마 손님 말도 예쁘게 하네. 그럼 내일도 올 거야? 하윤이는 대답했습니다. 네, 매일 올 거예요. 학교 끝나고 매일매일. 하윤이의 대답에 수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지만 아이의 순수한 모습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 언제든지 와. 누나가 맛있는 붕어빵 만들어 놓고 기다릴게. 하윤이는 환하게 웃으며 차를 향해 뛰어갔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멈춰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누나, 내일은 더 일찍 올게요. 수아는 손을 흔들며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조심해서 가. 차에 탄 하윤이는 계속해서 뒤를 돌아보며 수아를 바라봤습니다. 김 기사는 그런 하윤이를 보며 물었습니다. 도련님, 오늘도 붕어빵이 맛있었나요? 하윤이는 대답했습니다. 네, 그런데 기사 아저씨, 말씀하세요. 우리 엄마 사진 있잖아요. 서재에 있는 20살 때 사진요? 김 기사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하윤이가 돌아가신 어머니 얘기를 먼저 꺼낸 것은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네, 그 사진이 왜요? 하윤이는 대답했습니다. 붕어빵 파는 누나가 꼭 그 사진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김 기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엄마를 그리워하는 아이의 마음이 만들어낸 착각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하윤이는 곧장 서재로 달려갔습니다. 벽에 걸린 액자 속 사진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20살의 젊은 엄마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엄마 정말 닮았어요. 아니, 똑같아요. 하윤이는 사진을 품에 안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남은 붕어빵을 하나씩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꼭 할아버지한테도 말해야겠다고요. 붕어빵 파는 누나가 엄마랑 똑같다고 말이에요. 수아는 떨어뜨리고 간 동전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500원짜리 동전이었어요. 이 꼬마, 동전을 놓고 갔네. 수아는 동전을 주머니에 넣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일 오면 돌려줘야겠다고 생각했죠. 날이 어두워지자 다시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수아는 목도리와 모자를 다시 쓰고 붕어빵을 구웠어요. 그러나 마음 한구석은 따뜻했습니다. 하윤이라는 꼬마 손님 덕분이었죠. 엄마를 많이 그리워하나 봐. 수아는 혼잣말을 하며 붕어빵 틀을 뒤집었습니다. 자신도 엄마 없이 자랐기에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날 밤 두 사람 모두 서로를 생각하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윤이는 엄마를 닮은 누나를 만난 기쁨에, 수아는 순수한 꼬마 손님이 준 따뜻함에 마음이 포근했죠. 아직은 아무도 몰랐지만 이 만남이 앞으로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운명의 실타래가 조금씩 풀리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세강그룹 회장 저택의 거대한 식당에는 이른 시간부터 분주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최강우 회장은 늘 그렇듯 새벽 5시에 일어나 신문을 읽으며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죠. 52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꽃 같은 자세와 날카로운 눈빛은 한국 재계의 거물다운 위엄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하윤 도련님이 아침부터 찾으십니다. 집사의 말에 강우는 신문에서 눈을 떼고 시계를 보았습니다. 겨우 6시 반이었어요. 평소 아침잠이 많던 손자가 이른 시간에 찾아온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죠. 들어오라고 해. 잠시 후 잠옷을 입은 하윤이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아이의 손에는 무언가가 꼭 쥐어져 있었어요. 할아버지, 어제 그 얘기 꼭 해드리려고 일찍 왔어요. 간우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하윤이를 자신의 옆 의자로 불렀습니다. 우리 하윤이가 무슨 일로 이렇게 일찍 일어났니? 앉아서 얘기해보렴. 하윤이는 할아버지 옆에 앉으며 손에 들고 있던 것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것은 서재에서 가져온 엄마의 20살 때 사진 액자였어요. 할아버지, 붕어빵 파는 누나 말이에요. 그래, 어제도 붕어빵을 사 먹었다고 했지? 그런데 그 누나가 어떻다고? 하윤이는 사진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사진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진짜로요. 그저께는 모자랑 목도리를 하고 있어서 잘 몰랐는데 어제는 날씨가 따뜻해서 그것들을 벗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얼굴을 제대로 봤어요. 강우는 손자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8살 아이가 이렇게까지 확신에 차서 말하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었어요. 하윤아, 사람은 누구나 닮은 사람이 있단다. 특히 우리 하윤이가 엄마를 많이 그리워하니까 조금만 비슷해도 엄마처럼 보일 수 있어. 하지만 하윤이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정말 똑같았어요. 눈도 코도 입도 웃는 모습까지 다 똑같았다니까요. 아이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강우는 손자를 달래듯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어요. 알았다. 우리 하윤이가 그렇게 느꼈구나. 그런데 그 누나가 몇 살이나 되어 보이던? 고등학생 같았어요. 되게 예뻤어요. 엄마처럼요. 강우는 부드럽게 웃으며 하윤이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래, 우리 하윤이 엄마가 정말 예뻤지. 그 누나도 예쁜 사람이었나 보구나. 하지만 하윤아, 엄마는 이미 하늘나라에 계시잖아. 그 누나는 다른 사람이야. 알겠어요. 하지만 정말 닮았어요. 할아버지도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하윤이는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사진을 다시 품에 안았습니다. 강우는 그런 손자를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 기회가 되면 할아버지도 한번 보도록 하자. 이제 가서 씻고 학교 갈 준비하렴. 오늘도 학교에 가고 그 누나에게 갈 거니? 하윤이의 얼굴이 다시 밝아졌습니다. 네, 오늘도 갈 거예요. 누나가 기다린대요. 아이가 방을 나간 후 강우는 한참 동안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차가운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하윤이가 남기고 간 말들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강우는 서재에서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위스키 잔이 들려 있었고 눈앞에는 죽은 딸 서연의 사진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10살의 서연과 하윤이를 안고 있는 20살의 서연까지. 서연아. 강우는 딸의 이름을 나직이 불렀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패어 있었고 그 주름 사이로 회한이 묻어났습니다.
손자의 순수한 확신이 오래 잊고 있던 상처를 건드렸습니다. 붕어빵 파는 누나가 서연이를 닮았다는 말은 단순한 우연일 수 있지만 왠지 모르게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강우는 위스키를 한 모금 더 마시며 과거로 빠져들었습니다. 그가 이제 막 회사를 물려받아 젊은 회장이 되었을 때 첫째 딸 서연이는 아버지의 자랑이었습니다. 명문대의 수석으로 입학한 똑똑한 딸이었죠. 그런데 20살이 되던 해 서연이가 한 남자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아버지,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인사드리고 싶어서 모셔왔어요. 남자는 평범한 대학생이었습니다. 강호의 눈에는 초라하기 그지없는 존재였습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자란 그 남자는 홀로 자수성가하려는 젊은이였고 서연이는 그의 순수함과 열정에 반했다고 했습니다. 강우는 단호했습니다. 재벌가의 딸이 그런 남자와 만날 수는 없었어요. 그는 남자를 따로 불러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얼마면 되겠나? 남자는 모욕적인 제안에 얼굴이 붉어섰습니다. 저는 서연 씨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돈 때문에 만나는 게 아니에요. 강우는 그 말을 듣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런 감정은 배고플 때나 하는 거야. 자네 같은 놈이 우리 서연이와 어울릴 수 있다고 생각하나? 강우는 책상 위에 두툼한 돈 봉투를 던졌습니다. 그러나 남자는 그것을 바닥에 내팽겨쳤습니다. 전 서연 씨를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 말이 강우의 분노를 폭발시켰습니다. 그는 남자의 뺨을 세게 때렸습니다. 그 순간 문이 열리고 서연이가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뭐 하시는 거예요? 서연은 쓰러진 연인을 부축하며 아버지를 원망스럽게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강우는 차가운 표정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서연아, 이 남자는 내가 만날 사람이 아니다. 당장 정리해. 싫어요. 전 이 사람을 사랑해요. 두 사람의 대립은 극심했습니다. 결국 강우는 권력과 돈을 동원해 남자를 서연의 곁에서 쫓아냈습니다. 유학을 빌미로 가족을 위협하는 방법으로. 남자가 떠난 후 서연이는 하루가 다르게 야위어 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임신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강우는 딸에게 아이를 지우라고 했지만 서연이는 강하게 거부했습니다. 이 아이는 제 전부예요. 아버지가 빼앗아간 그 사람의 전부예요. 서연이는 아이를 낳기로 했고 출산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합병증이 발생했습니다. 강우는 서연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습니다. 서연의 몸은 임신으로 인해 이미 약해져 있었고 그로 인해 강우는 큰 상처를 안게 되었습니다. 20살의 젊은 나이에 사랑하는 사람을 두고 세상을 떠난 서연을 생각하며 강우는 위스키 잔을 내려놓고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날의 기억은 여전히 생생했습니다. 차가워진 딸의 손과 마지막 눈빛, 그리고 갓 태어난 하윤이의 울음소리가 그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강우는 자신이 딸을 지키겠다는 명목으로 오히려 딸을 죽음으로 몰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가문의 명예와 재벌가의 체면이 딸의 생명보다 중요했던 자신을 원망하며 하윤이를 키우는 동안 늘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손자를 볼 때마다 죽은 딸이 떠올랐고 그래서 더욱 하윤이를 과보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윤이는 엄마 없이 자라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강우는 서연의 사진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만약 하윤이 말대로 서연을 닮은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우연일까요? 아니면 운명의 장난일까요? 새벽 2시가 넘어서도 강우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어오는 창밖을 바라보며 그는 평생 짊어져야 할 첫 번째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돈과 권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던 젊은 날의 오만함은 그에게 큰 대가를 치르게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하윤이는 매일 붕어빵 가게를 찾았습니다. 김 기사도 당연하다는 듯이 학교 시간에 맞춰 포장마차 근처에 차를 세웠습니다. 누나, 저 왔어요. 하윤이가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수아는 붕어빵 틀에서 눈을 떼고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어서 와, 하윤아. 오늘 학교는 어땠어? 이제 둘은 서로의 이름을 부르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수아는 매일 찾아오는 특별한 손님을 위해 늘 따끈한 붕어빵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체육 시간에 축구했어요. 제가 골도 넣었어요. 하윤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예전의 하윤이라면 체육 시간에 혼자 앉아 있었을 텐데 요즘은 달라졌습니다. 밥을 조금씩 먹기 시작하면서 체력도 좋아졌고 친구들과 어울리는 일도 생겼습니다. 우와, 대단한데? 우리 하윤이가 축구도 잘하는구나. 수아가 진심으로 기뻐하며 하윤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에 하윤이는 마치 엄마의 손길을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누나는 오늘 뭐 했어요? 누나는 왜 맨날 여기 있어요? 하윤이의 순진한 질문에 수아는 잠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곧 밝은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누나는 할머니 병원비를 벌어야 해서 여기 있는 거야. 그리고 대학교 등록금도 모아야 해. 대학교? 누나 대학생이에요? 하윤이가 물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수능은 봤는데 돈이 없어서 못 갈 수도 있어. 수아의 목소리에는 아쉬움이 묻어났습니다. 하윤이는 그런 수아를 걱정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누나 꿈이 뭐예요? 수아는 영양사가 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맛있고 건강한 음식으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지금은 추운 거리에서 붕어빵을 팔고 있지만 꿈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윤이는 수아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누나라면 꼭 성공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누나가 만든 붕어빵이 제일 맛있으니까요. 하윤이의 응원에 수아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 어린 손님이 주는 위로가 얼마나 큰지 하윤이는 모를 것입니다. 그때 길 건너편에 검은색 세단이 천천히 멈췄습니다. 차 안에는 강우 회장과 그의 비서가 타고 있었습니다. 비서는 강우에게 하윤이의 포장마차를 가리켰습니다. 강우는 차창 너머로 포장마차를 바라보았습니다. 손자가 좋아하는 붕어빵 가게, 그리고 사연이를 닮은 아이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강우의 가슴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최대한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좀 더 가까이 가서 지켜보자고 생각하며 차는 조금 더 가까운 곳에 정차했습니다. 하지만 날씨가 다시 추워지면서 수아는 두꺼운 털모자와 목도리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강우는 실망스러운 마음을 감추며 계속 지켜봤습니다. 그러던 중 하윤이가 붕어빵을 다 먹고 수아에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누나, 저 이제 가야 해요. 내일 또 올게요. 수아는 손을 흔들며 하윤이를 배웅했습니다. 강우는 손자가 차로 돌아가는 모습을 확인한 후 수아를 계속 관찰했습니다. 그때 남노한 차림의 노인이 포장마차 앞에 다가왔습니다. 노인은 주머니를 뒤적이며 동전 몇 개를 꺼냈지만 붕어빵을 사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저 이걸로 붕어빵 하나만... 노인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아는 노인의 손에 든 동전을 보고 곧바로 붕어빵을 봉투에 담았습니다. 아저씨, 이거 드세요. 따뜻할 때 드셔야 맛있어요. 노인은 고맙다는 인사를 하며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잠시 후 교복을 입은 여학생이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붕어빵 2개 주세요. 학생은 지갑을 열었지만 500원밖에 없었습니다. 붕어빵 2개를 사려면 1,000원이 필요했죠. 어머, 돈이 모자라네. 하나만 살게요. 학생이 아쉬워하자 수아는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2개 가져가. 나머지는 다음에 줘도 돼. 학생은 놀라며 정말요? 꼭 갚을게요. 라고 했습니다. 수아는 그래, 친구랑 나눠 먹어. 맛있게 먹고 공부 열심히 해. 라고 말했습니다. 강우는 차 안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놀랐습니다. 분명 장사로 먹고 사는 아이인데 어려운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베푸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요즘도 저런 아이가 있네? 강우가 중얼거렸습니다. 박비서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참 마음씨 고운 아이인 것 같습니다. 저녁 시간이 가까워지자 손님들이 하나둘 늘어났습니다. 퇴근길 직장인들과 학원 가는 학생들이 따뜻한 붕어빵을 사러 왔습니다. 수아는 지치지 않는 미소로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은 팥이 정말 맛있게 됐어요. 강우는 수아의 밝은 목소리를 들으며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추운 날씨와 힘든 환경에도 저렇게 밝을 수 있다는 것이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녀의 얼굴은 제대로 볼 수 없었습니다. 목도리와 모자에 가려진 얼굴은 눈매만 겨우 보일 뿐이었죠. 그 눈매가 익숙하게 느껴졌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회장님, 시간이 늦었습니다. 돌아가시죠. 박 비서의 말에 강우는 아쉬움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가자. 차가 출발하려는 순간 강우는 다시 한번 뒤를 돌아봤습니다. 수아는 여전히 포장마차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마음 한구석을 아프게 했습니다. 정말 서연이를 닮은 걸까? 아니면 내가 하윤이의 말에 너무 예민해진 걸까?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강우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계속해서 그를 괴롭혔어요. 마치 무언가 중요한 일이 곧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강우는 또다시 서재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수아의 선한 행동들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노숙자에게 붕어빵을 건네던 모습, 돈이 부족한 학생을 웃으며 보내주던 모습이 강우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저런 아이가 고생하고 있다니. 강우는 한숨을 내쉬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만약 정말로 서연이를 닮은 아이라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운명이 준비한 무언가가 있는 걸까요? 한편 포장마차에서는 수아가 오늘의 장사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추운 날씨 탓에 손님이 적었지만 그래도 할머니 약값 정도는 벌었어요. 오늘도 수고했어, 수아야. 수아는 스스로를 격려하며 포장마차를 정리했습니다. 내일도 하윤이가 올 테고 또 다른 손님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들에게 따뜻한 붕어빵을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지금 수아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죠. 언젠가는 꼭 대학에 가서 영양사가 될 거야. 그때까지만 조금 더 힘내자. 수아는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지금은 춥고 힘들지만 봄은 반드시 올 거라고 믿었어요. 며칠이 지나고 하윤이는 여전히 매일 붕어빵 가게를 찾았습니다. 돌아올 때마다 수아 이야기로 가득했어요. 아침 식사 때도 잠들기 전에도 하윤이의 입에서는 늘 그 누나 이야기가 흘러나왔죠. 할아버지, 오늘 수아 누나가 제 이야기 듣고 막 웃었어요. 누나가 웃으면 정말 예뻐요. 수아 누나는 대학교에 가고 싶대요. 영양사가 되는 게 꿈이래요. 누나가 오늘은 추워서 손이 빨갛게 되었어요. 불쌍해요. 강우는 손자의 이야기를 들으며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하윤이가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고 의지하는 모습이 대견하면서도 그 대상이 서연이를 닮았다는 사실이 불안했어요. 그날도 하윤이는 저녁 식사 시간에 수아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할아버지, 수아 누나의 할머니가 많이 아프대요. 병원비가 비싸서 누나가 매일 붕어빵을 팔고 있대요. 강우는 수저를 내려놓으며 하윤이를 바라봤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걱정과 안타까움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하윤이가 걱정이 되나 보구나. 네, 누나가 너무 힘들어 보여요. 그런데도 항상 웃고 있어요. 저한테도 잘해주고요. 하윤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우는 그런 손자를 보며 결단을 내렸어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식사 후 강우는 서재로 박 비서를 불렀습니다. 박 비서. 네, 회장님. 며칠 전에 봤던 그 붕어빵 가게는 아이 말이네. 조용히 신분 확인해 봐주게. 박 비서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바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곧 고개를 숙이고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조심스럽게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가족관계도 확인해주길 부탁했습니다. 특히 부모님 쪽에 대하여. 강호의 목소리에는 알 수 없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박 비서는 회장에게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느끼고 서둘러 나겠습니다. 강우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쩌면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의 결심은 굳어졌고 그 결심이 곧 모든 것을 바꿔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4월의 어느 아침 강우의 책상 위에는 얇은 갈색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겉면에는 극비라는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강우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보고서는 단순했습니다. 한 장짜리 종이에 간단한 인적 사항만 적혀 있었죠. 성명은 이수하, 19세, 현주소는 서울시 은평구 반지하 월세, 가족사항은 조모 박순자, 72세, 폐암 투병 중, 아버지는 불명,
어머니는 이정민, 9년 전 사망. 강우의 손이 멈췄습니다. 이정민이라는 이름이 눈앞에서 흐릿해졌다가 다시 선명해지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는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이정민. 강우의 입에서 그 이름이 새어나왔습니다. 젊은 시절 자신이 사랑했던 여인, 그리고 첫째 딸 서연이를 두고 쫓기듯 떠나야 했던 전 아내의 이름이었습니다. 강우는 의자에 깊이 몸을 묻고 과거로 빠져들었습니다. 그가 22살이던 해 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이정민. 작은 꽃집에서 일하던 20살의 아가씨였습니다. 정민은 가난했지는 맑고 순수했습니다. 재벌 2세라는 강우의 신분에 주눅들지도 아첨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한 남자로서의 강우를 봐주었습니다. 강우는 그런 정민에게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나 선대 회장의 반대는 극심했습니다. 미쳤느냐? 그런 집안도 없는 여자를 며느리로 들이겠다고? 강우는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민과 결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것이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정민을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며느리가 아닌 투명인간 취급을 했습니다. 선대 회장은 정민이 있는 자리에서도 없는 사람처럼 행동했고 시누이들은 대놓고 멸시했습니다. 오빠가 저런 여자한테 홀렸다니 집안 망신이야. 꽃집에서 일하던 여자가 무슨 재벌과 며느리로 어울리지도 않아. 정민은 모든 것을 묵묵히 견뎌야 했습니다. 강우를 사랑했기에, 그리고 뱃속의 아이를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강우는 아내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여보, 오늘도 회식이 있어서 늦을 것 같아. 출장을 가야 해서 며칠 집을 비워야 해. 미안해. 바쁘다는 핑계로 강우는 정민을 대저택에 홀로 남겨두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 사이 정민은 시댁 식구들의 구박을 혼자 견뎌야 했습니다. 첫째 딸 서연이가 태어났을 때 잠시 집안 분위기가 나아지는 듯했지만 그것도 잠시뿐이었습니다. 선대 회장은 손녀는 예뻐하면서도 며느리는 여전히 무시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강우가 출장에서 돌아왔을 때 정민은 이미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정민아, 이게 무슨 일이야? 못 견디겠어요. 강우는 정민의 결심이 확고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민의 눈에는 절망이 가득했으며 강우는 아내를 붙잡으려 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서연이는 아직 8살밖에 되지 않았고 정민은 그녀가 이 집에서 자라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민은 눈물을 흘리며 자고 있는 어린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을 원망하지 않을게요. 하지만 나를 한 번이라도 지켜줬더라면 좋았을 텐데. 정민은 그렇게 떠났고 이혼 서류가 날아왔습니다. 강우는 정민을 찾으려 했지만 그녀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던 중 이정민이라는 이름이 다시 그의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보고서를 다시 읽었습니다. 어머니, 이정민은 9년 전 사망하셨습니다. 정민이 죽었다는 사실에 강우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더 충격적인 것은 그녀에게 딸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수하, 19살. 나이를 계산해 보니 정민이 떠날 때 이미 임신 중이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강우는 복잡한 생각에 빠졌습니다. 그 아이가 자신의 딸일 가능성도 있었지만 정민이 떠난 후 다른 사람을 만나 낳은 아이일 수도 있었습니다. 강우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며 고민했습니다. 만약 수아가 자신의 딸이라면? 그는 또 한 번 가족을 버린 것이 됩니다. 박 비서가 노크를 하고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추가로 확인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정민 씨는 9년 전 폐렴으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박 비서는 잠시 말을 멈추고 이수아 양의 출생신고서를 확인해 보았는데 부칠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미혼모 출산으로 처리된 것 같습니다. 강우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수아 양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옆집에 살던 박순자 씨가 키운 것으로 보입니다. 법적 보호자도 박순자 씨로 되어 있습니다. 강우는 한참 동안 꼼짝도 못했습니다. 정민이 죽었다는 사실과 혼자 딸을 낳아 키우다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만약 내가 그녀를 지켜주지 못했다면. 강우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첫째 딸 서연이를 잃은 죄책감도 무겁지만 정민을 지켜주지 못한 죄책감은 더욱 깊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두 번째 죄책감이었습니다. 창밖으로 겨울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강우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어딘가에서 19살 수아가 추위와 싸우며 붕어빵을 팔고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그 아이가 자신의 딸이라면
강우는 상상하기도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이미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이제는 마주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강우는 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정민의 얼굴, 서연의 얼굴, 그리고 목도리에 가려진 수아의 눈매가 뒤엉켜 그를 괴롭혔습니다. 정민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어둠 속에서 강우의 참는 소리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떠난 사람들에게 사과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이제 남은 것은 살아있는 사람들, 하윤이와 그리고 어쩌면 자신의 딸이었습니다. 강우는 수아가 자신의 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보고서를 받은 후 시간이 흘렀지만 강우는 마음이 편해지지 않았습니다. 출근길 차 안에서도 회의실에서도 혼자 앉아있을 때도 이정민이라는 이름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날 아침 강우는 결심했습니다. 박 비서, 오늘 오후에 그 포장마차로 가야겠어. 내가 직접 확인해야 해. 박 비서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후 2시에 출발하시겠습니까? 강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준비해줘. 진실이 무엇이든 이제는 직접 눈으로 확인할 때가 왔어.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오후 2시, 검은색 세단이 조용히 포장마차가 있던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는 겨울 햇살이 차갑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강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만약 수아가 정말 내 딸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만약 아니라면 이 복잡한 감정은 무엇일까? 회장님, 곧 도착합니다. 박 비서의 말에 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차가 골목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강우는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소보다 거리가 너무 소란스러웠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무언가를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저게 무슨 일인가? 강우가 앞쪽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박 비서는 눈을 가늘게 뜨고 상황을 파악하며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구청 단속반 차량인 것 같습니다. 강우는 불길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단속반이라니? 네, 그리고 용역 차량도 보입니다. 강우는 급하게 말했습니다. 더 가까이 가보게. 차가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포장마차가 있던 자리가 보이기 시작했을 때 강우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포장마차는 이미 반쯤 부서져 있었습니다. 구청 단속반원과 험악한 인상의 용역 직원들이 붕어빵 틀과 의자, 간판을 마구잡이로 트럭에 실어 나르고 있었습니다. 불법 노점상 강제 철거입니다. 경고기간은 이미 지났습니다. 단속반원의 차갑고 기계적인 목소리가 겨울바람을 타고 들려왔습니다. 그때 강우의 눈에 한 소녀가 들어왔습니다. 낡은 털모자와 패딩 점퍼를 입은 수아였습니다. 수아는 트럭 앞을 막아서며 두 팔을 활짝 벌렸습니다. 안 돼요. 제발 이것만은 안 돼요. 수아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절박함과 공포가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아가씨, 비켜요. 우리도 일하는 사람이에요. 용역 직원이 짜증스럽게 소리쳤지만 수아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게 저희 할머니 병원비예요. 전 재산이 다 여기 있어요. 제발 가져가지 마세요. 수아의 얼굴은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에 빨갛게 언 손으로 트럭을 놓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강우는 차 안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숨을 쉬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가슴 한가운데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가씨, 우리도 힘들어요. 그냥 비켜주세요. 안 그러면 다칠 수도 있어요. 단속반원이 조금은 미안한 듯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수아는 고개를 세차게 젖었습니다. 싫어요. 못 가져가요. 이거 없으면 저희 할머니가... 수아의 목소리가 울음으로 끊겼습니다. 그때 용역 직원 중 하나가 화를 내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강우는 수아의 상황을 지켜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때 덩치가 큰 남자가 나타나 수아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갑작스러운 힘에 수아는 중심을 잃고 비틀거리며 짧은 비명과 함께 뒤로 넘어졌습니다. 둔탁한 소리가 들렸고 그곳에는 아침에 내린 눈이 녹아 빗물과 섞인 흙탕물이 있었습니다. 수아는 차가운 진흙탕에 빠졌고 깨끗했던 패딩 점퍼는 순식간에 갈색으로 변했습니다. 수아는 진흙탕 속에서 신음을 흘리며 차가운 물이 옷 속으로 스며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땅을 짚고 일어나려 했지만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덜컹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용역 직원들이 붕어빵 틀을 트럭 바닥에 던지며 생긴 소리였습니다.
오랜 시간 사용해 낡았던 붕어빵 틀은 바닥에 떨어지며 두 동강이 나버렸습니다. 수아는 그 광경을 바라보며 절망에 빠졌습니다. 매일 아침부터 밤까지 붕어빵을 구워내던 소중한 틀이 부서지는 모습을 보며 그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차가운 흙탕물 속에서 부서진 붕어빵 틀 조각을 바라보며 수아는 세상 모든 절망을 토해내듯 울부짖었습니다. 강우는 차 안에서 그 모든 광경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순간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흙탕물 속에 쓰러진 수아의 모습과 절규하는 목소리가 강우의 눈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만약 저 아이가 내 딸이라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미 찢어지고 있었습니다. 강우는 아내 서연을 떠올리며 그녀가 겪었던 고통을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남자를 잃고 절망 속에서 아이를 낳아야 했던 그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눈앞에서 절망에 무너지고 있는 수아를 지켜주지 못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박 비서가 조심스럽게 강우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강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두 주먹은 세게 쥐어져 있었고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수아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온몸이 진흙으로 범벅이 된 채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부서진 붕어빵 틀 조각을 하나하나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라도 고쳐서 라는 수아의 중얼거림이 바람을 타고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그녀의 모습은 너무나 애처로웠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안타까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구청 단속반과 용역들은 이미 트럭에 올라타 떠날 채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강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박 비서, 회장님! 강우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서는 뜨거운 것이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구청에 연락해! 누가 저 철거를 지시했는지 확인해! 강우는 단호하게 명령했습니다. 박 비서는 그의 목소리에 더 이상 묻지 않고 곧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강우는 차문에 손을 올렸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지만 그 떨림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지켜만 보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강우는 천천히 차문을 열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겨울바람이 그의 코트를 휘감았지만 그는 추위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지금 그의 모든 신경은 흙탕물 속에 주저앉아 있는 수아에게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당장 멈춰! 강우의 목소리가 현장을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차갑지만 위협적인 목소리였습니다. 소란스럽던 현장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트럭에 올라타려던 용역들이 멈춰섰고 구청 단속 반원들도 고개를 돌려 강우를 바라봤습니다. 구경하던 사람들도 하나둘 뒤를 돌아봤습니다. 한 용역 직원이 인상을 쓰며 강우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덩치가 큰 남자였습니다. 당신은 뭔데 남의 일에 참견이야. 우리 일 방해하지 말고 비켜! 남자가 손을 들어 강우를 밀쳐내려는 순간 박 비서가 재빠르게 강우 앞을 막아섰습니다. 세강그룹 최강호 회장님이십니다. 비서의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명함을 구청 책임자로 보이는 사람에게 내밀었습니다.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세강그룹은 한국의 대기업 중 하나였습니다. 구청 책임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용역 직원들도 서로 눈치를 보며 한 걸음씩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게 무슨... 구청 책임자가 더듬거리며 말했지만 박 비서는 명함을 그의 손에 쥐어주며 냉정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이 노점상으로 인한 모든 법적 문제와 금전적 문제는 저희 세강그룹에서 전부 책임지겠습니다. 비서는 잠시 멈췄다가 더욱 차갑게 덧붙였습니다. 지금 당장 손대시죠. 그것은 부탁이 아니었습니다. 명령이었습니다. 협상의 여지 따위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철거 명령을 내린 분의 연락처를 주시죠. 저희 법무팀에서 직접 연락드리겠습니다. 박 비서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구청 책임자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받아들였습니다. 용역 직원들은 서둘러 트럭에 올라탔습니다. 수아를 밀쳤던 남자도 황급히 뒤로 물러섰습니다. 단속 반원들도 차에 올라타며 서로 속삭였습니다. 세강그룹 회장이라고? 진짜야? 큰일 날 뻔했어. 빨리 가자! 하지만 강우는 그 모든 소란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한 사람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흙탕물 속에 주저앉아 부서진 붕어빵 틀을 주워 담고 있는 수아를. 강우는 첫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한 걸음 내딛자 심장이 쿵 하고 울렸습니다. 귓가에서 맥박 소리가 들렸습니다.
또 한 걸음 내딛자 구경하던 사람들이 조용히 길을 비켜주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이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무언가 엄숙하고 중요한 순간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강우는 수아 바로 앞에 멈춰 섰습니다. 수아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붕어빵 틀을 주워 담고 있었습니다. 흙으로 범벅이 된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차갑게 젖은 옷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강우는 수아를 내려다봤습니다.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목이 메웠습니다. 입술을 떨며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학생! 수아가 움찔했습니다. 수아는 떨어뜨리고 간 동전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500원짜리 동전이었어요. 이 꼬마, 동전을 놓고 갔네. 수아는 동전을 주머니에 넣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일 오면 돌려줘야겠다고 생각했죠. 날이 어두워지자 다시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수아는 목도리와 모자를 다시 쓰고 붕어빵을 구웠어요. 그러나 마음 한구석은 따뜻했습니다. 하윤이라는 꼬마 손님 덕분이었죠. 엄마를 많이 그리워하나 봐. 수아는 혼잣말을 하며 붕어빵 틀을 뒤집었습니다. 자신도 엄마 없이 자랐기에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날 밤 두 사람 모두 서로를 생각하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윤이는 엄마를 닮은 누나를 만난 기쁨에, 수아는 순수한 꼬마 손님이 준 따뜻함에 마음이 포근했죠. 아직은 아무도 몰랐지만 이 만남이 앞으로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운명의 실타래가 조금씩 풀리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세강그룹 회장 저택의 거대한 식당에는 이른 시간부터 분주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출강우 회장은 늘 그렇듯 새벽 5시에 일어나 신문을 읽으며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죠. 52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꽃 같은 자세와 날카로운 눈빛은 한국 재계의 거물다운 위엄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하윤 도련님이 아침부터 찾으십니다. 집사의 말에 강우는 신문에서 눈을 떼고 시계를 보았습니다. 겨우 6시 반이었어요. 평소 아침잠이 많던 손자가 이른 시간에 찾아온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죠. 들어오라고 해. 잠시 후 잠옷을 입은 하윤이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아이의 손에는 무언가가 꼭 쥐어져 있었어요. 할아버지, 어제 그 얘기 꼭 해드리려고 일찍 왔어요. 간우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하윤이를 자신의 옆 의자로 불렀습니다. 우리 하윤이가 무슨 일로 이렇게 일찍 일어났니? 앉아서 얘기해보렴. 하윤이는 할아버지 옆에 앉으며 손에 들고 있던 것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것은 서재에서 가져온 엄마의 20살 때 사진 액자였어요. 할아버지, 붕어빵 파는 누나 말이에요. 그래, 어제도 붕어빵을 사 먹었다고 했지? 그런데 그 누나가 어떻다고? 하윤이는 사진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사진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진짜로요. 그저께는 모자랑 목도리를 하고 있어서 잘 몰랐는데 어제는 날씨가 따뜻해서 그것들을 벗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얼굴을 제대로 봤어요. 강우는 손자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8살 아이가 이렇게까지 확신에 차서 말하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었어요. 하윤아, 사람은 누구나 닮은 사람이 있단다. 특히 우리 하윤이가 엄마를 많이 그리워하니까 조금만 비슷해도 엄마처럼 보일 수 있어. 하지만 하윤이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정말 똑같았어요. 눈도 코도 입도 웃는 모습까지 다 똑같았다니까요. 아이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강우는 손자를 달래듯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어요. 알았다. 우리 하윤이가 그렇게 느꼈구나. 그런데 그 누나가 몇 살이나 되어 보이던? 고등학생 같았어요. 되게 예뻤어요. 엄마처럼요. 강우는 부드럽게 웃으며 하윤이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래, 우리 하윤이 엄마가 정말 예뻤지. 그 누나도 예쁜 사람이었나 보구나. 하지만 하윤아, 엄마는 이미 하늘나라에 계시잖아. 그 누나는 다른 사람이야. 놀라움이 수아의 얼굴에 가득 퍼졌습니다. 수아는 작게 대답했습니다. 네. 그 순간 시간은 멈춘 듯 했습니다. 강우의 귀에서는 윙 소리가 들렸고 눈앞이 흐려졌다가 다시 선명해졌습니다. 그러던 중 수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떻게 우리 엄마 이름을 아세요? 그 질문에 강우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그의 무릎이 꺾였고 52년간 꿋꿋하게 살아온 재벌 회장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고 입술이 떨렸습니다. 강우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지만 눈물은 계속 흘렀습니다. 한참 후 그는 떨리는 손을 내리고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수아를 똑바로 바라보며 간신히 말했습니다. 그분은 내 전 아내였어? 그 말이 떨어진 순간 수아는 얼어붙었습니다. 전 아내의 전 남편이라는 말은 많은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강우는 고개를 끄덕였고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말을 잊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보고서에 적힌 부친불명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정민이 자신을 떠난 후 다른 사람을 만났을 가능성을 완전히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때 박 비서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일단 이곳을 떠나시는 게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강우는 주변을 둘러보았고 수십 명의 사람들이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휴대폰을 들고 있기도 했습니다. 강우는 재킷을 벗어 수아의 어깨에 걸쳐주었습니다. 따뜻한 캐시미어 코트가 얼어붙은 수아의 몸을 감쌌습니다. 일단 병원부터 가자. 내 몸 상태를 확인해야 해. 수아는 여전히 혼란스러운 표정이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고 너무 추웠습니다. 박 비서가 수아를 부축해 차로 안내했습니다. 강우도 뒤따라 차에 올랐습니다. 차문이 닫히자 바깥의 소란이 차단되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엔진 소리만 낮게 울렸습니다. 수아는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진흙으로 범벅이 된 옷에서는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강우는 수아 옆에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고 차는 조용히 달렸습니다. 겨울거리를 지나 병원을 향해 갔습니다. 강우는 수아를 곁눈질로 바라보았습니다. 떨리는 어깨가 꽉 쥔 주먹이 창밖만 바라보는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수아야, 강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네, 수아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여전히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내 어머니 정민이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해 줄 수 있겠니? 수아는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는 제가 10살 때 돌아가셨어요. 수아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뒤에는 깊은 슬픔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폐렴이었어요. 겨울이었어요. 엄마가 병원비가 없어서 제대로 치료를 못 받았거든요. 강우의 가슴이 찰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뒤로 수아는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옆집에 살던 할머니가 자신을 키워주셨고 마치 친손녀처럼 대해주셨다고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자식이 없으셨고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할머니에게 자신을 부탁하셨다고 했습니다. 수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없었다면 자신은 아마 말을 잊지 못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강우는 주먹을 꽉 쥐며 그 주먹이 떨리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정민의 병원비가 없다는 생각에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만약 자신이 정민을 찾았더라면, 정민이 자존심을 버리고 연락했더라면 정민은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수아는 아빠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엄마가 그 이야기를 꺼내는 것을 싫어하셨다고 했습니다. 수아는 처음으로 강우를 돌아보며 의문이 가득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제가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아빠는 어디 있냐고, 아빠는 왜 우리랑 안 사냐고. 강우의 심장은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때 엄마가 화를 내며 다시는 그 사람 얘기를 꺼내지 말라고 하셨다고 수아는 말했습니다. 수아는 엄마가 그렇게 화내는 것을 처음 보았고 그 이후로는 더 이상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강우는 숨이 막히는 기분이었습니다. 정민이 자신을 얼마나 원망했을지, 얼마나 미워했을지, 아빠라는 단어조차 입에 담기 싫을 만큼 미안했습니다. 강우의 입에서 저절로 정말 미안해 라는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수아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강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왜 미안하다고 하세요? 강우는 떨리는 손으로 수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차갑고 작았으며 진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수아야. 강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내 얼굴이, 내 어머니의 이름과 나이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구나. 수아는 강우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강우는 자신의 어머니를 지켜주지 못했음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지켜주지 못했지.
강호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내 어머니는 나를 떠났어. 그때 너를 베고 있었던 거야. 하지만 나는 몰랐어. 아무것도 몰랐어. 수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정말로? 강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내 어머니에게도 죽은 내 첫째 딸에게도 나는 죄인이야. 그리고 너에게도 나는 의심이라는 죄를 지었어. 강우는 수아의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보고서에 내 아버지가 불명이라고 적혀 있었거든. 그래서 나는 내가 정말 내 딸인지 확신할 수가 없었어. 혹시 내 어머니가 나를 떠난 후 다른 사람을 만났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 수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강우를 바라보았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강우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너를 법적으로도 그리고 내 남은 인생 전부를 걸고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바로잡을 첫 번째 절차가 필요해. 강우는 수아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검사를 하자. 유전자 검사. 그래야 너를 제대로 지킬 수 있어. 법적으로도 누구도 의심할 수 없게. 수아는 한참 동안 강우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차는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강우는 그동안 단 한순간도 마음 편할 수 없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그는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만약 수아가 자신의 딸이 아니라면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강우는 자신의 딸이라면 그동안 수아를 힘들게 한 자신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그날 오후 강우는 수아와 함께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가 봉투를 건네주었고 얇은 종이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강우의 손이 떨렸고 봉투를 열 수가 없었습니다. 수아가 조심스럽게 제가 볼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강우는 고개를 끄덕였고 수아는 봉투를 열어 종이를 꺼내 읽었습니다. 친자관계 확률 99.99%. 수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간 강우의 눈앞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99.99%라는 숫자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수아는 자신의 딸이었습니다. 강우는 수아의 손에서 종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부녀관계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강우는 신음소리를 내며 무너졌습니다. 의자에 앉은 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통곡했습니다. 미안하다. 미안해. 52년을 살아오며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회장이라는 직함도 재벌이라는 신분도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지금 당우는 그저 한 명의 아버지였습니다. 딸을 지켜주지 못한 한심한 아버지였습니다. 널 버리려던 게 아니야. 강우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내가 미쳤던 거야. 수아는 강우 옆에 앉아 조용히 그의 등을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괜찮아요. 수아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전 아빠를 원망한 적 없어요. 엄마도 마지막엔 아빠를 용서했을 거예요. 그 말에 강우는 더욱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수아야. 그리고 수아는 저를 의심한 것도 이해해요. 당연한 거잖아요. 증거가 필요했던 거잖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강우는 고개를 들어 수아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너를 흙탕물에 쓰러져 울던 그 모습을 보고도 나는 의심했어. 강우는 자신이 한심하다고 느꼈습니다. 그게 제일 미안해.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알면서도. 수아는 강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이제 알았잖아요. 수아의 눈머석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한테 아빠가 생긴 거잖아요. 그 말에 강우는 수아를 껴안았습니다. 딸을 처음으로 안았습니다. 19년 만에 처음으로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앞으로는 너를 꼭 지켜줄게. 강우의 울음이 병원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52년 인생에서 가장 뜨거운 눈물이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를 확인한 다음 날 강우는 수아와 함께 할머니가 있는 병원을 찾았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강우의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수아를 키워준 은인을 만난다는 긴장감도 있었지만 정민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간절함이 더 컸습니다. 할머니의 병실 앞에서 수아가 멈춰섰습니다. 일반 병실이었고 6개의 침대가 놓인 다인실이었습니다. 강우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가장 안쪽 침대에 할머니가 누워 계셨습니다. 이른 나이에 폐암까지 앓고 계셔서 얼굴은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그리고 강우는 잠시 할머니의 얼굴을 바라보며 입술을 떨었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수아 아버지, 맞지요? 강우는 고개를 깊게 숙였습니다. 네, 저는 최강우입니다. 할머니의 물음에 강우는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 이름을 어떻게 아셨나요?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정민이가 말했어요. 강우는 할머니 옆 의자에 앉았고 수아도 반대편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정민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강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입을 열었습니다. 정민이는 좋은 아이였어요. 그리움이 담긴 목소리로 할머니는 계속했습니다. 정민이가 이 동네로 이사 왔을 때 이미 배가 불러 있었지요. 강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혼자였어요. 의지할 사람이 없었죠. 할머니는 잠시 숨을 고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정민이는 출산 전날까지 일했어요. 작은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청소하며 배가 터질 것 같은데도 일을 멈추지 않았죠. 강우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정민이 혼자 그 고생을 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어요. 아이를 낳던 날, 정민이가 혼자 병원에 갔어요. 제가 늦게 알고 뛰어갔는데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아를 낳고 정민이가 아이를 보며 웃더라고요. 그렇게 힘들었는데도 아이를 보니 웃음이 나왔대요. 수아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민이가 아이 이름을 지었어요. 수아. 물처럼 맑고 깨끗하게 자라길 바랐죠. 할머니는 수아를 바라보며 계속했습니다. 정민이는 10년을 악착같이 살았어요. 아침엔 신문 배달, 낮엔 식당일, 밤엔 청소하며 하루에 3시간도 못 자면서 수아를 키웠죠. 강우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물었어요. 수아 아버지한테 연락해보지 그러냐고, 도움이라도 받으면 좀 나을 거 아니냐고.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랬더니 정민이가 그렇게 화를 내더라고요. 평소에 순한 아이가. 할머니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절대로 그 사람한테 연락하지 말래요. 자기를 버린 사람이래요. 자기가 힘들 때 지켜주지 않은 사람이래요. 강우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그 사람은 저와 수아가 없어도 잘 살 거예요. 우린 그 사람 인생에 없던 사람들이에요. 그 말에 강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할머니는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민이는 가끔 당신 얘기를 하더라고요. 밤에 수아 재우고 제 집에 놀러 와서는 그 사람 잘 살고 있을까요? 행복할까요? 그렇게 물어보곤 했어요. 강우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10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던 중 정민이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폐렴이었고 겨울이었는데 병원비가 없어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더욱 떨렸습니다. 정민이가 죽기 며칠 전에 저한테 부탁했어요. 수아를 돌봐달라고, 자기 대신 엄마가 되어달라고. 할머니는 수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절대 그 사람에게 연락하지 마세요. 저는 그 사람이 싫어요. 하지만 수아는 그 사람을 닮아서 행복했어요. 그 말에 강우는 무너졌습니다. 할머니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정민이 자신을 원망했다는 사실과 수아를 통해 자신을 떠올렸다는 것,
그 모든 것이 강우의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한참 후 강우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는 할머니를 똑바로 바라보며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울음에 젖어 있었습니다. 제 딸을 살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아니에요. 저도 외로웠어요. 수아가 있어서 저도 살았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강우는 일어섰고 할머니 앞에 바르게 서서 깊게 허리를 숙여 큰 절을 올렸습니다. 52년 인생에서 회장 자리에 앉은 후로는 단 한 번도 누구에게 절한 적 없는 강우가 지금 할머니 앞에 큰 절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강우는 절을 하고 또 했습니다. 제대로 속죄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딸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에요. 일어나세요. 하지만 강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절을 올렸습니다. 그날 밤 강우는 집으로 돌아와 서재에 홀로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3장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정민의 사진, 서연의 사진, 그리고 오늘 찍은 수아의 사진이었습니다. 강우는 그 사진들을 바라보며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아버지, 선대 회장은 정민을 구박했습니다. 그래서 강우는 아내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강우는 서연의 남자를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딸을 잃었습니다. 자신이 아버지를 원망하며 살아왔지만 어느새 그와 똑같은 사람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정민에게, 서연에게, 그리고 수아에게 자신이 당한 고통을 자신이 딸에게 똑같이 가했다는 것. 그것이 기막힌 아이러니였습니다. 아버지, 강우는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가 저에게 한 짓을 나는 내 딸에게 했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강우는 사진들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정민아, 서연아, 그리고 수아야, 미안하다. 이틀 후 할머니는 세강그룹 돈관 건물 안에 있는 VIP 전용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최고의 1인실이었고 넓은 창으로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최신 의료 장비들이 갖춰져 있었고 전담 의료진 5명이 배치되었습니다. 폐암 전문의와 간호사 3명, 영양사 1명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여기 너무 좋다고 말했습니다. 수아가 신기한 듯 병실을 둘러봤습니다. 이런 데까지 너무 과한 거 아니냐고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강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이것도 부족합니다. 제 딸을 살려주신 은혜 평생 갚아도 부족합니다. 강우는 박서에게 지시했습니다. 할머니의 모든 병원비와 생활비는 우리가 책임진다. 최고의 치료를 받으실 수 있게 해드려라. 알겠습니다, 회장님. 할머니의 눈물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강우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더 고맙습니다. 할머니가 아니었다면 저는 영원히 제 딸을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그날부터 할머니는 최고의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강우는 매일 병원을 찾았습니다. 수아와 함께 할머니가 VIP 병실로 가는 길에 강우는 수아에게 제안하고 싶은 것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수아는 긴장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강우는 서류 하나를 꺼내 수아 앞에 놓으며 설명했습니다. 이건 은혜 장학재단 설립 계획서야. 수아는 서류를 읽기 시작했고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강우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름으로 장학재단을 만들 거야. 너처럼 어려운 환경에서도 꿈을 잃지 않는 학생들을 돕는 재단이지. 수아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빠, 할머니가 나를 키워준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다른 아이들을 도와야 해. 그게 진짜 속죄라고 생각해. 강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어. 하지만 내가 겪었던 그 추위와 배고픔을 다른 아이들은 조금이라도 덜 겪게 해주고 싶어. 수아는 서류를 꽉 안고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이틀 후 강우는 할머니 병실을 찾았습니다. 할머니, 들어가도 될까요? 할머니는 밝은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강우는 침대 옆에 앉아 서류를 보여주었습니다. 할머니는 돋보기를 쓰고 서류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게 내 이름으로? 강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은혜 장학재단입니다. 할머니께서 수아에게 베푸신 은혜를 이제 다른 아이들에게도 나누고 싶어요. 할머니는 강우의 손을 잡으며 감정적으로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날부터 강우는 재단 설립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한 달 후, 은혜장학재단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첫 회에만 100명의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게 되었고, 그 첫 번째 장학생이 바로 수아였습니다. 수아는, 아빠, 전 장학금 안 받아도 돼요. 다른 친구들한테 주세요. 라고 말했지만 강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첫 번째 장학생이 되어야 해. 그래야 이 재단의 의미가 살아. 수아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후 수아는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전공은 식품영양학과였고 강우는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왜 식품영양학과를 선택했니? 수아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붕어빵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따뜻함을요. 저도 누군가에게 따뜻한 음식을 만들어주고 싶어요. 강우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응원했습니다. 좋은 꿈이구나. 아빠가 응원할게. 수아가 집에 온 후 하윤이의 변화가 가장 두드러졌습니다. 하윤이는 수아를 졸졸 따라다니며 학교에서 돌아오면 제일 먼저 수아를 찾았습니다. 하윤아, 오늘 학교에서 뭐 했어? 수아가 물었습니다. 하윤이는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체육 시간에 달리기 했어요. 제가 1등 했어요. 수아는 하윤이를 안아주며 칭찬했습니다. 우와, 대단한데. 우리 하윤이 정말 씩씩하네. 하윤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모, 배고파요. 수아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럼 이모가 뭐 만들어줄까? 수아는 붕어빵을 만들기 위해 부엌으로 갔습니다. 강우가 특별히 주문한 붕어빵 틀로 따끈한 붕어빵을 만들었고 하윤이는 한입 베어 물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예전에는 깡말랐던 하윤이의 볼에 살이 오르고 이제는 또래 아이들처럼 건강해 보였습니다. 아침마다 식탁에 앉아 밥 한 그릇을 비우는 하윤이를 보며 강우는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모든 변화가 수아 덕분이라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수아는 자신의 방에서 낡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상자에는 엄마 정민이 남긴 유품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아는 그 안에서 20살 정민의 흑백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꽃집 앞에서 찍은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엄마의 모습이었습니다. 수아는 사진을 가슴에 안으며 엄마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나 아빠를 만났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가 싫어하실까요? 아빠를 용서해 주세요. 수아는 눈물을 닦고 엄마, 나 이제 행복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하윤이가 잠옷을 입고 문틈으로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이모, 왜 울어요? 수아는 급하게 눈물을 닦으며 하윤이를 꼭 안았습니다. 그냥 너무 기뻐서. 하윤이도 수아를 꼭 안으며 저도 이모 만나서 정말 좋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수아는 행복한 눈물을 흘리며 하윤이를 더욱 끌어안았습니다. 1년이 지나 은혜장학재단의 첫 번째 봉사활동 날이 왔습니다. 서울 외곽의 한 보육원에서 부모 없이 자라는 아이들 50명이 모였습니다. 수아는 아이들에게 붕어빵을 나눠주며 화사하게 웃었습니다. 하윤이는 옆에서 서툰 솜씨로 붕어빵 틀을 뒤집었습니다. 수아는 하윤이를 칭찬하며 우리 하윤이 정말 잘하네 라고 말했습니다. 강우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붕어빵처럼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강우는 하나를 올려다봤습니다. 정민아, 서연아, 이제 조금은 용서받을 수 있을까? 그날 저녁 강우는 서재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3장의 사진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왼쪽에는 서연의 사진이 있었고 환한 듯 웃고 있는 첫째 딸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른쪽에는 정민의 흑백 사진이 있었으며 수아가 가져온 사진으로 꽃집 앞에서 웃고 있는 젊은 아내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에는 강우와 수아, 하윤이 함께 찍은 새로운 가족 사진이 있었습니다. 셋 다 화사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강우는 가운데 사진을 들어 올려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가족이야 라고 생각하며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고 따뜻한 바람이 느껴졌습니다. 겨울은 끝났습니다. 차가운 흙탕물 속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따뜻한 봄날의 햇살 속에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붕어빵 하나로 이어진 운명은 3대에 걸친 비극을 8살 손자의 순수함으로 마침내 구원받게 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가족으로서.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앞으로도 당신의 나날에 잔잔한 위로가 되는 이야기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오늘을 늘 응원합니다. 인생은 이렇게 계속됩니다.